2002년 7월 보스턴 레드삭스를 인수하고 새로운 구단주로 취임한 존 헨리는 취임 하루 만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8년간 보스턴 레드삭스의 단장을 역임하던 댄 듀켓을 경질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를 찍고 있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게 번번이 밀리며 월드 시리즈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듀켓으로는 우승에 한이 맺힌 레드삭스 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즌을 임시단장 체제로 마무리한 존 헨리 구단주가 차기 단장으로 점 찍은 인물은 바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단장 빌리 빈. 영화 머니볼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진 빌리 빈은 당시로는 생소했던 세부 매트릭스 분석 기법을 도입해 스몰 마켓 팀의 한계를 극복하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오클랜드의 돌풍을 이끌던 단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단장 가운데 최고 연봉을 제시한 존 헨리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빌리 빈은 고심 끝에 잔류를 택했고 플랜 A가 무산된 헨리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경력은 물론 야구선수 경력도 전무한, 그것도 당시 만 28세에 불과한 내부 직원을 단장으로 승격시킨 것이었죠. 그렇게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거대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는 새로운 단장을 맡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테오 앱스타인이었습니다. 1973년 뉴욕에서 태어나 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브루클라인에서 자란 테오 앱스타인은 어릴 적부터 훌륭한 학업 성적을 자랑했던 수재였는데 예일대에 입학한 뒤 정치학,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1995년 졸업 후 전공과는 무관하게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메이저리그 프런트로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홍보팀으로 이직한 앱스타인은 이 시기 샌디에이고 대학교 로스쿨을 다니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아이비리그 출신의 변호사라는 멋진 타이틀도 얻게 되는데요. 프런트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그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고 앱스타인의 명성은 2002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존 헨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메리 루키노 사장과 함께 샌디에이고에서 일한 것이 프런트 경력의 전부인 앱스타인이었지만 새로운 레드삭스의 사장이 된 루키노를 통해 앱스타인의 능력을 자세하게 듣게 된 헨리는 부단장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제시하며 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원래 계획이었던 빌리 빈 단장 영입이 실패하자 그는 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 승진을 통해 테오 앱스타인을 단장으로 임명한 것이었죠. 헨리가 앱스타인을 단장으로 지명한 데에는 자신이 빌리 빈 단장을 높게 평가한 이유였던 세이버 매트릭스 이론을 빌리 빈 못지않게 잘 알고 있던 인물이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그렇게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야구선수 경력도 전무한 만 28세의 테오 앱스타인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수장으로 올라섭니다. 바야흐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연소 단장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바꾸면서 단장이 되었지만 서른도 되지 않는 초짜 단장을 향한 어쩌면 당연한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가 그를 향하고 있었고 유난히도 극성스러운 레드삭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성적, 더 나아가 월드시리즈 우승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빠르게 레드삭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나갑니다. 댄 듀켓 단장 시절 큰 지출을 감행했던 만큼 레드삭스는 이로 인해 다수의 고비용, 저효율 선수들이 존재했는데 존 헨리 구단주로부터 영입 전권을 약속받은 앱스타인은 빠르게 비효율적인 선수단을 정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세이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최적의 선수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케빈 밀러, 빌 뮬러, 토드 워커, 그리고 오클랜드로부터 출루 머신이라 불리던 제레미 지안비를 영입한 그는 2003년 1월 페드로 마르티네스로부터 소속팀에서 론텐더로 풀린 고향 친구 한 명을 추천받는데 바로 데이비드 오티스였습니다. 육중한 체중으로 인한 둔한 몸놀림, 약한 수비로 인해 타 팀들의 외면을 받던 오티스였지만 앱스타인은 그가 가진 장타력과 출루율에 높은 평가를 내리며 오티스와 1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선수단 재편에 박차를 가하던 앱스타인은 또한 거듭된 좌절로 인해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 내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것은 바로 레드삭스의 단장이 된 이상 그가 반드시 깨야만 하는 대상이자
오랜 기간 레드삭스 선수들과 팬들을 지배하고 있던 단 하나의 단어, 밤비노의 저주였습니다. 1901년 창단 이후 1918년까지 무려 5번이나 월드 시리즈를 제패하며 명실상부 20세기 초반 명문팀의 입지를 다지고 있던 보스턴 레드삭스는 새롭게 지은 구장 페네이 파크를 건설하는 데 빌린 융자를 갚기 위해 팀 내 간판 타자인 한 선수를 12만 5천 달러라는 헐값에 뉴욕 양키스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베이브 루스, 그의 별명은 이탈리아어로 아기, 어린이를 뜻하는 밤비노였습니다. 1918년 투타 겸업을 하며 13승 11홈런을 기록, 투수 홈런왕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베이브 루스는 본격적인 타자 전향 첫 해였던 1919년에는 29홈런을 때려내며 당시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 신기록을 경신한 말 그대로 리그 최고 선수이자 슈퍼스타였는데, 베이브 루스를 두고 트레이드를 단행한 두 팀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는 이후 극명하게 엇갈린 행보를 걷게 됩니다. 베이브 루스가 뉴욕 양키스 이적 첫 시즌이었던 1920년 54홈런, 이듬해인 1921년에는 무려 59홈런을 때려내는 등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선수를 향한 커리어를 이어가는 동안 아메리칸 리그 만년 하위 팀이었던 뉴욕 양키스 역시 월드 시리즈 통산 27회 우승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의 입지를 확고히 합니다. 반면에 팀 내 최고 선수이자 리그 최고 슈퍼스타를 헐값에 넘겨버린 레드삭스는 1933년까지 무려 15년 연속 5할 미만 승률이라는 비참한 성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8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4번밖에 월드 시리즈에 오르지 못했고, 그마저도 모두 패배하며 더 이상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합니다. 특히 뉴욕 매츠와의 1986년 월드 시리즈에서 3승 2패로 앞선 채 맞이한 6차전 연장 10회 말 동점 투아웃 상황에서 1루수 빌 버크너가 믿기지 않는 끝내기 알까기 실책을 저지른 뒤 거짓말같이 7차전마저 패배하며 우승에 실패하자 언론들에 의해 밤비노의 저주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앱스타인이 부임한 2002년에도 여전히 보스턴 레드삭스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주 고속도로에서 발견되는 리버스 커브라고 쓰인 표지판을 리버스 더 커스라고 고쳐 쓰는가 하면, 보스턴 근교 윌리스 연못에 빠진 루스의 피아노를 건져 다시 연주하며 저주가 풀릴 것이라며 인양 작업을 펼치는 등 밤비노의 저주를 풀기 위해 구단과 팬들이 미신이나 신앙의 힘을 빌린 것과 달리, 앱스타인은 저주란 단지 보스턴이 우승하지 못한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덮어두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통계가 바탕이 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강점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현장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스타 선수 중심의 개인주의가 아닌 팀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며 구단을 둘러싼 모든 부분에 있어 변화를 단행한 앱스타인의 운영 방식은 시즌이 시작되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지안비를 제외하고 그가 데려온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기존의 매니 라미레즈와 로마 가르시아 파라, 그리고 제이슨 베리텍까지 터지면서 주전 라인업 9명 전원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등 보스턴은 라이브볼 시대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인 4할 9푼 1리라는 비현실적인 팀 장타율을 달성하였고,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와일드카드로 진출한 디비전 시리즈에서 오클랜드를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7차전 8회까지 한 점 리드하며 월드 시리즈를 입앞에 두고 있던 그들은 그러나 믿었던 에이스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호사다에게 동점 2루타를 얻어맞았고, 이어진 연장 10회 팀 웨이크필드가 에런 분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또다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임 첫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저주를 푸는데 실패한 앱스타인. 하지만 2003년의 패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고, 그는 결정적 패착이 된 페드로를 89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 않은 브래디 리틀 감독을 경질, 새로운 감독으로 테리 프랑코나를 선임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감독으로 재임하던 4시즌 동안 단 한 번도 5할 승률을 넘긴 적이 없는 실패한 감독인 프랑코나를 새로운 리더로 선임한 데에는 그가 오클랜드에서 코치 생활을 하면서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만큼 단장인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고, 결국 이는 훗날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절정의 화력을 보여주었던 공격력 대비 부족했던 투수 보강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앱스타인은
애리조나로부터 커트 실링을 영입합니다. 2001년 22승 6패를 올리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사상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지만 2002년에는 부상으로 인해 단 8승에 그친 만 36세의 투수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선이 많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계인 모드가 아닌 페드로와 함께 팀의 원투펀치를 맡아줄, 그리고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할 정도로 빅게임 피처로서의 능력을 입증한 실링이야말로 누구보다 우승에 절실한 보스턴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실링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구원 투수상 출신의 키스 폴트를 FA로 영입하고 아이오로까지 마이너리그에서 콜업해 투수진 보강을 마친 앱스타인은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4년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결정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하는데 바로 레드삭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트레이드시킨 것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10년간 레드삭스의 간판 유격수이자 미국 여자 축구계의 슈퍼스타 미아햄의 남편이기도 한 노마는 레드삭스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 프랜차이즈 스타였기에 그를 내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바로 앱스타인이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팀을 상징하는 간판 스타임에는 분명했지만 이와 동시에 보스턴의 약점이었던 불안한 내야 수비의 주범임을 인지한 앱스타인은 그를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이는 당연히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골든글러브 출신 유격수 올랜도 카브레라와 일루수 덕 민케이비치의 합류 이후 내야 수비가 안정된 보스턴은 후반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고 앱스타인에게 심한 반감을 보이던 팬들 역시 결국 그의 결정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즌 98승 64패를 기록한 레드삭스는 와일드카드를 통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애너하임 에인절스를 3대0으로 셧아웃 시킨 그들은 챔피언십 시리즈에 나서게 되는데 그곳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숙명의 라이벌 뉴욕 양키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끝내기 패배의 아픔을 되갚기 위해 절치부심한 보스턴 레드삭스는 그러나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1, 2차전과 홈 페네이 파크에서 열린 3차전까지 내리내주며 치욕적인 3연패를 경험하는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3연패를 당한 팀이 내리 4연승을 거둔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레드삭스 팬들이 또다시 밤비노의 저주를 떠올리며 좌절하고 있던 그 순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서 펼쳐진 4차전 9회 말 한 점 뒤진 가운데 상대 투수는 양키스가 자랑하는 리그 최고의 클로저 마리아노 리베라. 모두가 시리즈 종료를 예상하던 그때 시즌 중반 앱스타인이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데이브 로버츠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더 스틸에 성공한 뒤 뒤이어 터진 적시타에 홈으로 들어오며 경기는 연장으로 향했고 새벽 1시를 넘어가던 12회 말 오티스가 끝내기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반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5차전 레드삭스는 또다시 리베라에게 불론을 안기며 연장으로 끌고 갔고 4차전의 영웅 오티스가 14회 말 또다시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면서 시리즈를 양키스 스타디움으로 끌고 갑니다. 6차전 선발로 등판한 커트 실링은 부상 속에서도 7이닝 1실점 역투를 펼쳤는데 당시 부상당한 발목으로 인해 그가 신었던 양말은 피가 번져 있었고 그의 블러디 삭스 투혼에 전의가 불타오른 레드삭스 선수들은 기어코 시리즈를 타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운명의 7차전 오티스의 투런 홈런으로 2점 앞선 가운데 맞이한 2회 초 보스턴의 1사 만루 상황. 시리즈 29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던 저니 레이너는 믿기지 않는 그랜드슬램을 터뜨리며 사실상 경기를 끝내버렸고 그렇게 보스턴 레드삭스는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기적과 같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7전 4선승제 역수입을 달성하며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영원한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기적과 같은 3연패 후 4연승으로 꺾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월드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4대0으로 수입하며 무려 86년 만에 감격적인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달성. 자신들을 지독히도 괴롭혀온 밤비노의 저주를 드디어 깨는 데 성공합니다. 신들린 경기 운영을 보여준 테리 프랑코나 감독을 비롯해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이비드 오티스, 커트 실링, 데이브 로버츠 등이 모두 앱스타인의 작품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86년간 레드삭스 구단을 넘어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짓누르고 있던 저주를 풀었던 것은 결국 30이 채 되지 않은 아이비리그 출신 천재 단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앱스타인은 보스턴 팬들의 한을 풀어준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우승 후에도 기량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데릭 로우, 페드로 마르티네스 등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2005년 드래프트에서는 클레이 버콜츠, 자코비 에스버리 등 신들린 드래프트 픽 능력을 과시하며 팀 개편에 박차를 가한 앱스타인은 3년 뒤인 2007년 또다시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단장 반열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레드삭스와 앱스타인의 관계는 201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 전반기 순항하던 레드삭스의 후반기 거짓말 같은 성적 하락과 일명 치맥 스캔들로 대표되는 팀 케미스트리의 붕괴, 이로 인한 프랑코나 감독의 사퇴가 이어지며 보스턴에서의 앱스타인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이 느껴지던 그때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앱스타인에게 전화를 건 주인공은 보스턴 레드삭스만큼, 아니 그 이상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던 시카고 컵스였습니다. 1945년 10월 6일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월드시리즈 4차전. 홈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인 만큼 컵스의 열성팬이었던 빌리 시아니스는 자신이 아끼는 애완염소 머피와 함께 경기장을 찾았는데, 경기가 4회를 넘어가던 시점 그에게 컵스 구단주 필립 K 리글리가 찾아옵니다. 리글리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염소가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즉각 경기장에서 나가달라는 것. 머피의 티켓까지 구매해 정당하게 입장한 시아니스는 이 같은 리글리 구단주의 요청을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는 결국 안전 요원들에 의해 경기장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자신을 향한 구단의 처사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니스는 당신들은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질 것이고 다시는 월드시리즈에서 이기지 못할 거야. 내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시는 리글리 필드에서 월드시리즈가 열리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시아니스의 바람이 통하기라도 하듯 그의 월드시리즈에서 3승 4패로 패배한 시카고 컵스는 이후 우승은커녕 월드시리즈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저주, 염소의 저주가 걸린 것입니다. 1984년 새로운 컵스의 주인이 된 기업 트리뷴 컴퍼니는 저주를 풀기 위해 사망한 빌리 시아니스를 대신해 그의 조카 샘 시아니스와 염소 머피의 후손 염소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초청해 극진히 대접하며 빌리의 영혼을 달래려 했지만 이는 소용이 없었고, 이후에도 번번이 월드시리즈 문턱에서 좌절하며 저주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저주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와 격돌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5차전까지 3승 2패로 앞서며 시리즈 승리에 단 1승만을 남겨뒀던 시카고 컵스. 그들은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당시 시즌 18승을 거두며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마크 프라이어를 6차전 선발로 내세웠고, 프라이어가 기대에 부응하는 호투를 펼친 덕분에 시카고 컵스는 7회까지 3대0으로 리드하며 월드시리즈를 눈앞에 두는데요. 월드시리즈까지 아웃카운트를 6개 남겨둔 8회 초 말린스의 공격에서 루이스 카스테오가 친 공이 좌측 파울 지역으로 날아가는 순간 좌익수 모이세스 알루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을 관중 속에 있던 스티브 바트만이라는 컵스 팬의 방해로 인해 놓치고 말았고, 이 상황 이후 잘 던지던 프라이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이어 등판한 구원 투수들까지 폭발한 말린스 타선에 붕괴되며 결국 컵스는 거짓말처럼 3대8 역전패를 당했고 계속된 7차전마저 내주면서 끝내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또 다른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스티브 바트만이 건드린 파울볼을 경매로 사들여 공개 폭파쇼까지 벌인 시카고 컵스는 또다시 시아니스의 후손들을 무료로 입장시키고 염소의 후손을 리글리 필드 내로 모셔오는 등 염소의 저주를 풀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했으나 효과는 없었고, 어느새 시간은 흘러 컵스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1908년에서도 무려 103년이나 지난 2011년이 되었습니다. 2011 시즌에도 어김없이 지구 하위권을 전전하는 성적에 실망하고 있던 시카고 컵스의 구단주
톰 리케치는 테오 앱스타인과 보스턴 레드삭스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자신들처럼 오랜 기간 저주에 시달리던 레드삭스에게 우승을 안겨준 앱스타인이야말로 컵스의 오랜 수건인 월드시리즈 진출과 우승을 이뤄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판단하여 그에게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단장이 아닌 사장직을 제안합니다. 당시 레드삭스 내부의 여러 이슈들로 인해 지쳐있던 앱스타인 역시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었기에 그는 결국 컵스의 제안을 수락하며 2011년 10월 12일 시카고 컵스의 새로운 사장 자리에 올라섭니다. 86년간 풀리지 않던 밤비노의 저주를 풀었던 그가 이번에는 한 세기가 넘도록 풀리지 않고 있는 염소의 저주라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적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매 시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며 언제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던 보스턴 레드삭스와 달리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시카고 컵스가 당장 우승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앱스타인은 자신의 계약기간 5년의 마지막 시즌인 2016년을 우승에 적기로 설정합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는 보스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주란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루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들을 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낙후된 구장 문제, 처참한 팜 시스템, 팀 재정을 해치는 악성 계약들, 그리고 계속된 패배로 인한 팀 스피릿의 부재 등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시켜 나갑니다. 취임 직후 대표적인 먹튀이자 팀 케미스트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던 카를로스 잠브라노를 마이애미 말린스로 보내버린 그는 2013년에는 스캇 펠드먼, 맷 가자를 처분한 데 이어 알폰소 소리아노를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기존의 악성 계약 선수들을 처분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젊고 유능한 선수들로 채우기 시작했는데 앱스타인은 레드삭스 단장 시절 아드리안 곤잘레스를 데려오기 위해 보내야 했던 앤서니 리조를 2012년 영입하였고 2014년에는 유격수 유망주 에디슨 러셀과 중견수 유망주 맥키니를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2013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2014년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지명권을 카일 슈와버에게 쓰는 등 타자 유망주 수집에 열을 올리던 그는 2012년에는 마이너리그 유망주 카일 핸드릭스를 2013년에는 볼티모어에서 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던 제이크 아리에타를 데려오며 투수진 보강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리셋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대대적인 선수단 리빌딩을 펼치는 동안 시카고 컵스의 성적은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었지만 이는 컵스가 저주를 풀기 위해 거쳐가야 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앱스타인은 생각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가 취임 당시 우승하겠다고 공언한 2016년을 1년 앞둔 그리고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2015년이 되었습니다. 성적을 포기하면서 선수단 재편에 박차를 가했던 앱스타인은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만년 꼴찌팀 템파베이를 월드시리즈까지 올려놓으며 두 차례나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조 매든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감독 선임에 이어 트레이드를 통해 리드오프를 맡아줄 중견수 덱스터 파울로와 새로운 주전포수 미겔 몬테로를 영입하며 부족한 포지션 보강에 열을 올리던 앱스타인은 자신의 계획에 방점을 찍어줄 대형 계약을 준비하였고 그 대상은 바로 FA 시장에 나온 존 레스터였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치맥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받으며 앱스타인이 팀을 떠나는데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던 레스터였지만 그는 시즌 도중 오클랜드로 트레이드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014 시즌 219.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16승 11패, 방어율 2.46, 탈삼진 220개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자완투수로 올라섰기에 강력한 1선발,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빅게임 피처가 절실했던 시카고 컵스에게 최상의 매물이었고 앱스타인은 그에게 6년 1억 5,500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안겨주며 그토록 원하던 에이스를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2015 시즌 앱스타인의 예상대로 시카고 컵스는 성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몇 시즌간 성적을 버리면서까지 영입했던 선수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는데 제이크 아리에타가 특급 에이스로 거듭나면서 레스터,
아리에타, 해멀, 핸드릭스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내셔널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했고 마무리 헥터 론돈을 비롯해 페드로 스트롭, 저스틴 그림으로 구성된 구원진 역시 팀 승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타선 역시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앤서니 리조라는 두 명의 유망주가 30홈런 100타점이 가능한 타자로 성장하며 잠재력을 폭발시킨 가운데 후반기 타선에 엄청난 화력을 더해준 카일 슈와버의 합류와 부상 선수들의 복귀로 날개를 단 시카고 컵스는 시즌 97승 65패를 기록. 앱스타인 체제 이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눈부신 정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조 매든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을, 제이크 아리에타가 사이영상을,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신인상까지 싹쓸이하며 이들을 선택한 앱스타인의 예상이 또 한 번 적중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지구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인 97승을 거두고도 지구 3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두 팀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가 리그 전체 승률 1, 2위를 나눠 가지는 미친 시즌을 보낸 덕분에 리그 전체 승률 3위를 기록하고도 와일드카드 게임을 치러야 했던 시카고 컵스. 그러나 피츠버그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사이영 위너 아리에타의 완봉 역투에 힘입어 첫 번째 관문을 뚫은 시카고 컵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시리즈 동안 무려 10개의 홈런을 날리는 등 이번에는 가공할 만한 타선의 힘을 자랑하며 시리즈를 4경기 만에 끝내버립니다. 지구 1위와 2위를 영거품 물리치며 12년 만에 다시 올라온 챔피언십 시리즈 무대.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시카고 컵스 선수들은 공수에서 모두 뉴욕 매치에게 압도당하며 내리 4연패를 당하고 말았고 그렇게 컵스의 질주 역시 월드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멈추고 맙니다. 비록 저주의 시간은 107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진출한 2015 시즌은 특히 다수의 젊은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컵스에게 충분히 성공적인 시즌이었고 이제 시간은 어느새 앱스타인의 계약 마지막 해인 2016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우승의 적기로 판단했던 2016년이 되자 앱스타인은 대권 도전을 위해 더욱더 공격적인 영입 전략을 취했고 그는 FA로 풀린 선발 투수 존 레키와 유틸리티 플레이어 벤 조브리스트를 데려오며 마운드와 타선에 힘을 더합니다. 그리고 우승 전력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앱스타인은 마지막으로 시카고 컵스 선수단과 팬들에게 2016년 자신들이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야구공 실밥의 개수는 108개, 리글리 필드의 홈플레이트에서 좌우측 펜스 폴대까지의 거리 108m, 컵스의 우승을 예언했던 영화 백투더퓨처의 상영 시간은 108분, 7전 4선승제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필요한 아웃카운트는 108개, 컵스 구단주인 니켓 가문이 세운 증권가의 위치는 108번가. 이 모든 것이 시카고 컵스가 마지막 월드시리즈를 우승한 지 108년째인 2016년 시카고 컵스의 우승을 예견하는 신호들이라는 앱스타인의 설명처럼 시카고 컵스는 시즌 초부터 리그 최강 전력을 자랑하며 지구 1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자 앱스타인은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로마 가르시아 파라를 보냈던 것처럼 트레이드 마감 기한을 앞두고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고 그것은 상식을 초월한 구속으로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올라선 아돌디스 체프먼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팀 최고 유망주 글레이버 토레스를 포함해 무려 4명의 유망주를 내주면서까지 시즌 후 FA가 예정된 서비스 타임이 고작 3개월 남짓한 선수를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월드시리즈 우승이었고 체프먼 영입을 통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운 시카고 컵스는 시즌 최종 성적 103승 1무 58패를 기록, 8년 만에 지구 우승은 물론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성합니다. 정규 시즌을 통해 명실상부 올해의 최강팀이 된 시카고 컵스는 전력상 우위를 바탕으로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짝수 신화를 종결시키며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고 그들은 에이스 존 레스터의 눈부신 역투를 발판 삼아 LA 다저스까지 물리치며 마침내 월드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빌리 시아니스가 머피와 함께 리글리 필드를 찾았던 1945년 이후 무려 71년 만에 밟은 월드시리즈 무대. 그들의 상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컵스와 마찬가지로 와후 추장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그리고 그곳에는 앱스타인과 함께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86년 만에 우승을 안겨주었던 테리 프랑코나가 있었습니다. 저주와 저주의 만남, 그리고 밤비노의 저주를 푼 두 주인공 간의 대결로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2016년 월드 시리즈.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십 시리즈를 거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던 시카고 컵스는 그러나 차갑게 식어버린 타선으로 인해 고전하기 시작했고, 마운드의 힘을 앞세운 클리블랜드가 시리즈 주도권을 가져가며 컵스는 4차전까지 1승 3패 절대 열세에 놓이는데요. 단 1승만 더 내주면 또다시 지긋지긋한 염소의 저주가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12년 전 앱스타인의 팀이 그랬던 것처럼 저주란 기적이라는 단어로만 극복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렇게 또 한 번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벼랑 끝에 몰린 채 홈 리글리 필드에서 맞이한 5차전, 선발로 나선 에이스 존 레스터의 6이닝 2실점 호투와 4차전 결정적인 에러로 팀 패배의 원흉이 되었던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홈런에 힘입어 시카고 컵스가 반전의 1승을 만들어냅니다. 클리블랜드의 홈 프로그레시브 필드로 무대를 옮긴 6차전, 마운드에서 아리에타가 호투한 가운데 이틀 전 홈런포를 가동한 브라이언트가 1회 초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3회 초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선 에디슨 러셀이 댄 오테로를 상대로 그랜드 슬램을 터뜨리면서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맞이한 최후의 7차전, 저주를 끊기 위한 양팀 선수들의 처절한 승부 속에 두 팀 모두 믿었던 투수들이 얻어맞으며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된 이날의 경기에서 5회와 6회 추가점을 내는데 성공한 시카고 컵스는 7회까지 6대3으로 앞서며 대망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한 8부등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8회 말 클리블랜드의 공격. 컵스는 마무리 체프먼을 조기 투입하며 승부를 내조지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등판으로 구속이 저하된 체프먼이 라자이 데이비스에게 충격의 동점 투런 홈런을 얻어맞으며 결국 동점을 허용했고, 그렇게 두 팀은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시리즈 전적 3승 3패인 가운데 펼쳐진 7차전에서 연장에 몰입하게 된 두 팀. 하지만 이때 갑작스럽게 클리블랜드 일대에 내린 강한 비로 인해 경기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클럽하우스로 모인 컵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들이 다 잡았던 우승 트로피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 또다시 염소의 저주를 떠올리려던 그때 그들의 앞에 앱스타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가서 점수를 내고 승리를 쟁취합시다. 앱스타인은 선수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격려 덕분인지 10회 초 조브리스트의 2루타와 몬테로의 적시타가 연이어 터지면서 시카고 컵스가 8대7 케네디 스코어로 클리블랜드를 격침. 1승 3패 후 기적같은 시리즈 역전으로 108년 동안 기다렸던 월드 시리즈 우승을 마침내 거머쥡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팀 선수단을 개편해 우승 전력을 만든 것부터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선수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전하기까지 108년 만에 우승을 위해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테오 앱스타인. 결국 그는 2016년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겠다는 사장 취임 당시 목표를 끝내 이루어내며 시카고 컵스 팬들의 한이 서린 염소의 저주를 드디어 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가장 지독한 저주로 불렸던 밤비노의 저주와 염소의 저주. 무려 도합 194년이나 걸린 저주들이 깨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저주라는 단어에 함몰되어 있을 때 저주 이면에 숨겨진 진짜 문제점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 천재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는 바로 저주를 저주한 남자 테오 앱스타인이었습니다.